오늘은 민법 기본이론 8회차 복습 64는 간단하게 오늘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일단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 제도를 구조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일단 대상 적격이냐 기산점이냐 기간이냐 이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기산점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할 거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의 의미란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건 미성치 동안, 조건 미성치는 시험 불합격을 뜻하기 때문에 이때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장애,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권리 존재의 본질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이는 사실상 그 권리의 전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외우면 되고, 사실상의 장애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구체적인 검토, 변제기일에 정한 채권, 확정기한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고, 불확정기한은 그 불확정기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도래를 해야 돼.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234노트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소소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성립 당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채권자의 채고나 해지 통고를 요하는 채권, 채권자가 채고나 해지 통고는 보지 말고 채고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채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을 경과한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금주소비 대차 계약인데 갑이 을한테 1,000,000원을 빌려줬어. 근데 1,000,000원을 빌려주는데 이 빌려준 차주한테 바로 돈을 갚아라고 하는 것은, 그 채고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 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바로 갚으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반환을 채고하여야 한다. 그게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을 체크하고,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행불능시부터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이행불능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 90쪽으로 가면은 제2 매수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체크를 해놔야 되는 게, 되게 많이 배우잖아. 이거 제1 매수인과 제2 매수인이 있어가지고 제2 매수인에게 갑이 이 제1 매수인과 이미 계약을 했는데 제2 매수인한테 또 그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미 제2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의해서 유효가 되었기 때문에 을은 이 계약이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된 상태니까 이미 자기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때, 그러니까 제2 매수인이 병 명의로 등기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병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그 채권의 변형물, 그러니까 채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동일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변형물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민사채권이라면 10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도 10년이 적용되고, 이게 만약에 상사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이 5년.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도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163면 하단에 보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소멸하고, 법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체크를 하자면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불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임원도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기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다만 임원 등이 또 법인 대표자와 공불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야지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상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보험 계약이 있는데,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였던 거지. 그래서 무효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 그 대금을 지급한 때,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취소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282페이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비수탁 보증인과 수탁 보증인과 비수탁 보증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수탁 보증인은 따로 을이 부탁한 거 없는데 병이 이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를, 돈을 갚아주는 거를 말하고, 수탁 보증인은 을이 이제 병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돈을 갚아주는 경우이거든. 이 보증도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이 있어. 이 수탁 보증인이 사후구상권이라는 거는 자기가 돈을 갚고 난 다음에 을한테 나 돈 갚았으니까 돈 변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전구상권은 돈을 갚기 전에, 미리 나 돈 갚기 전에 이제 나중에 돈 갚아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발생 원인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고,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별로, 그러니까 각각으로 진행한다는 거 체크해놓고, 그리고 기타 중에 신축정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률상의 장애다. 사실상의 장애가 아니고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소멸된 때, 즉 건물이 완공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보면 되고, 선택지권은 우리가 여러 번 했었던 것인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31페이지 131페이지를 보면은 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한 채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행사한 때가 아니고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동시행의 한변권이 있는 채권은 쌍무계약의 각 채무가 이제 동시행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 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고
배급부 이행 내지 이행 제공을 하면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패드를 주면서 돈 달라. 그러니까 얘가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 계속적 관례로 생긴 외상대금 채권과 의사의 체류비 채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 총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제외돼.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다 이제 외상대금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월마다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의사의 치료비 채권도 마찬가지야. 1월부터 6월까지 치료비를 안 낸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이 된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에 적용이 대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 을은 2월 1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은 2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주장이 아니라 각각 을 원피고의 주장에 의해서 그 대상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론주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그리고 156쪽을 보면은 156쪽을 같이 체크해야 되는데, 156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한이익의 상시특약, 정지조건부 기약이 상시특약이랑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시특약을 체크해야 되는데, 정지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의 청구 등에 의한 요함이 없이 그냥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의미해. 소멸시효 또한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부터 7월까지 연체가 각 달마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각 달마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형성권적 기한이 상시특약은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 채권자의 일상행위를 기다려서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체 사실이 있어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요청이 있다 하면은 전부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전액을 일시 청구할 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 할부 변제로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시 특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변제기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지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한꺼번에 다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전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상대금 채권과 그리고 이제 외상대금 채권과 그 치료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된다. 156피. 오늘 복습 끝.